안녕하십니까. EBS 입시대표 강사 윤용구입니다. 태어나서 거창을 처음 와봤어요. 좋던데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부산에서 고등학교 생활, 교사 생활을 하다가 큰 꿈을 안고 서울을 올라가서 이제 EBS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 수험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능 출제도 들어갔다 왔고, 여러분들이 치는 학력평가 출제도 들어갔다 왔고, 논술 출제 검토도 들어갔다 왔고, 뭐 이렇게 해서 웬만한 거에는 다 관여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자기 원하는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실천을 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 2시쯤 여기 도착해서 강의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밑에서 혹시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제가 상담하고 있었거든요. 학부모님이 창원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데 서울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창원에서 찾아오셔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좀 학생과 함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많이 바꿔 보시고 많이 행동해 보시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잘 도와줍니다. 제목이요. 대학으로 통하는 길을 네, 저 집에 갈까요? 대학으로 통하는 길을 제가 그 수험생들한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 어떻게 하면 잘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넌 대학 못 가겠다. 왜요?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으면요, 다 가요. 맞잖아요.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열심히 한다고 간다? 그럴 거면 제가 여기서 강의할 필요 없죠. 다들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해서 못 가요. 학교생활 잘하면 된다고요? 잘해도 못 가요. 도대체 어떻게 가요, 선생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만들고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민을 가지면 사실 입시는 되게 쉬워요. 제 손을 거치고 저랑 상담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거든요. 이제 저랑 상담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6학종을 다 붙어요. 6학종을 쓰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6학종을 쓰고 6학종을 다 붙거든요. 근데 그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구체적인 건 학생이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끝난 지 얼마나 지났게요? 2주? 네. 이제 고3들한테 질문합니다. 2주 동안 뭐 했니? 양심에 손을 얹고 2주 동안 뭐 했을까? 네, 놀았죠.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꽃 피는 5월에 날씨는 정말 좋고, 그죠? 놀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꼭 이야기를 해요. 내신 때문에 수시는 안 되겠고,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그렇죠. 정시에 올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놀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놀고 있는 그 놈을 봅니다.
불과 어제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던 놈이 열심히 자고 막 놀고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시에 올인하겠대요. 도대체 어디가? 여학생들은 이 말을 조금 적게 해요. 전 정시에 올인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남학생은요. 전 정시에 올인할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교사 생활이 올해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정시에 이제 선생님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선생님 180일의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여학생 둘이가 열심히 웃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죠. 180일의 기적은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거죠.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남학생들이 이 얘기하는 순간 입시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입에 담지 마세요. 안 됩니다. 진짜로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왜냐하면 수시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수험생들은 무언가를 하나 공부와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걸 하나 포기하는 순간 나머지들이 자동적으로 포기가 됩니다. 한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끝까지 물러서게 돼 있어요. 이게 수험생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정시에 올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더 심각한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3월 학평에 전국의 시험 친 학생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의 그 등급을 받은 거예요. 재학생들이요. 근데 작년 6월 응시 인원이 52만 명이에요. 12만 명 차이가 나네요. 12만 명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12만 명은요, 재수생이에요. 근데 작년보다 여러분들이 작년 3학년들이 45만 명이었거든요. 응시생들이. 그러면 5만 명 줄었으니까 여기가 5만 명 준다고 생각하면 47만 명 정도 돼요. 올해 6월 모평에 47만 명 정도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근데 작년이 불수능이었단 말이지. 시험을 정말 망했던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걔들이 재수를 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에 쳤던 거에 대해서 10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10만 명 중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있을까요? 아니요. 7, 8, 9는 안 해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어딜까요? 1, 2, 3이요. 1, 2, 3등급이 제일 많아요. 1, 2, 3등급 10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월 학평 때 받았던 그 성적에 플러스 선생님 거기에 더할 게 어디 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등급에 플러스 문과는 대체로 0.8 정도를 더하시면 되고요. 이과는 1 더하시면 돼요. 이과는 조금 더 심하게 1.2 정도까지도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탐구는 빼고요. 국수에서 그 정도만 더하시면 돼요. 국수에서 인문은 0.7 정도 더하시면 되고요. 자연은 1 정도 더하시면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에요. 대학은 갈 수 있는 거 맞죠? 그렇게 얘기한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뭘 얘기하냐면 쌤 전 정시에 올인할 거예요. 이게 힘든 거라고요. 9월 모평에 52만 명이에요. 수능에서 53만 명 정도거든요. 여기는 좀 이해가 왜 똑같으냐면요. 반수생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똑같으냐면 여기서 9등급, 8등급 하고 있던 재학생들이 난 수능이랑 좀 안 맞나 봐. 이렇게 해서 한 3만 명 정도 빠져요. 그리고 N수생이 한 3만 명 들어와요. N수생은 성적이 초상위권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왜요? 특히 작년 수능, 불수능 나는 분명히 SKY를 가야 되는데 성대를 가 있단 말이에요. 한 학기를 다녀보니까 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왜요? 정시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차이였거든요. 억울하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학계 내고요. 여기 들어와요.
얘들이 그냥 뜬금없이 대학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달, 8월 달 2달 반 공부하고 112를 찍어요. 그 재학생들이 훅 밀려나는 거죠. 성적 떨어졌네요. 와, 선생님 제발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육모 끝나고 나는데 모두 다 하는 재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저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선생님 더 떨어질 수도 있네요. 여기 마지막 알 수 없는 1만 명. 이게 항상 미스터리였거든요. 여기서 한 재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더 빠져요. 한 2만 명 정도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 예상하기는 1번 절에서 있다가 산에서 득도한다 생각하고 막 공부하고 있다가 2번 요즘 군대는요 수능 공부를 하면 시간을 내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수능 만점자 중에 한 명 있었죠?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수능 봐가지고 만점. 그러면 이제 재학생들은 큰일 났죠? 오늘 이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집에 가서 야! 군대에서 공부해서 만점 받았다더라. 니는 뭐하노?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재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하면 N수생이나 재수생만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요? 중간고사를 쳤어요. 5월 달에는 졸업 앨범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체육대회도 힐끔힐끔 구경도 해야 되고요. 애들 놀러 가는데 마음이 들떠서 나도 공부 좀 잠깐 쉬어야 되고요. 그죠? 기말고사 봐야 되고요. 수시 준비해야 되고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재학생들이요. 근데 N수생들은요. 재수생들은요. 지금 산에서 처박혀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침 6시에서 기숙사에 쫓겨나가고 기숙사 문 닫아요. 6시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강제로 나와서 자습실에 처박혀요. 공부하는 곳에 처박혀서 새벽 1시에 기숙사 문이 열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 풀로 공부를 해요. 핸드폰은 없죠. 머리는 깎였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될 수가 없죠. 정시에 올인은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시에 올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은요. 진짜로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하루에 18시간을 공부할 수 있으면 정시에 올인하셔도 돼요. 18시간이요. 그게 아닌 한에는 정시에 올인이라는 단어는 입에 넣지 마세요.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요. 재학생 성적입니다. N수생 빼고요. 재학생 성적입니다. 서울에 있는 재학생들 중에서 작년에 3월, 6월, 9월 수능을 본 학생들. 제가 말씀드렸죠. 6월, 9월 뭐 이런 거 빠지는 학생들이 되게 수능 빠지는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3월, 6월, 9월 수능을 본 학생들의 국어 성적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어떻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3월에 1등급 받은 학생이 성적 떨어지는 확률 63%요. 근데 이거 어디라고요? 서울이요. 전국으로 가면요. 이거 70% 넘어요. 두 번째 데이터요. 이건 수리가형이요. 서울에 있는 수리가형 재학생 369 11월 6월 모평에서 1등급 받았던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받을 확률 43%. 엄청 높네요. 생각보다. 근데 전국 단위로 가면 10%대로 떨어져요. 뭐 어떡하실 거냐고요. 성적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에 올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3학년만 있는 게 아니고 1, 2학년 중학생들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봐서는 이게 계속 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작년 전형에 2019학년도에 76.2%였던 수시 전형이요. 올해 77.3%입니다. 내년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요. 7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대학이요. 100명 중에서 77명을 수시로만 뽑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은 정시에 올인할 거예요. 저는 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선배들과 함께 경쟁할 자신이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뽑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형별로 쭉 보시면 제일 중요한 전형이 뭘까요? 학생부 교과요. 42.4%를 뽑아요.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입시에서? 내신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을 살펴보면 내신으로 뽑는 전형은요. 5.9%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6명이요. 내신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신 대학에서는요. 고등학교 내신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내신을 100% 신뢰한다면 뭘로만 뽑으면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으면 돼요. 근데 뽑을 수가 없어요. 왜요?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100%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다 내신 100%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학생부 성적 넣어서 컴퓨터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뽑는 전형이 6명밖에 안 돼요. 이게 조금 심각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전국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에서는 42.4%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어디서 뽑냐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뽑아요.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부산대 1000명, 경북대 1100명 뭐 이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고 입시로 대학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어느 대학 갈 거지? 이걸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거지? 지방의 국립대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신 3.5 정도면 돼요. 내신 3.5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국립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다 쓸 수 있어. 근데 나는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 15개, 11개, 4개 뭐 이런 걸 가고 싶다. 그러면요. 내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예 중요하지 않다, 안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신으로 모든 걸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금 오해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방의 학생부 종합전형하고요. 서울의 선호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서로 다른 전형이거든요.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아예 달라요. 그래서 지방의 국립대들이 지방에 있는 이제 대학에서 국립대들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을 수치화해서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들은요. 내신을 그런 식으로 수치로 반영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정말 진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집 인원이 1000명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수시나 N수생은 좀 늘어났으니까 경쟁률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한번 보세요. 서울 선호 15개 대학의 기준으로 정시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시 늘어났어요. 근데 아무리 늘어나봐야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 기준으로 해봐야 30%예요. 안 늘어나요. 더 이상. 무조건 30%예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70%는 뭘로 뽑는다고요? 수시로 뽑는다고요. 근데 대학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대학이요. 뭘 했어요? 정시를 늘리는 건 정부가 요구한 거니까 가요. 근데 뭐 했어요? 수시 줄이라고 그랬는데 뭐 했다고요? 학종 늘렸어요. 이게 뭔 일이죠? 논술과 실기는 줄이고요. 성대, 서강대 뭐 이런 전형, 논술 전형 아예 반토막을 내버렸거든요. 논술과 실기 다 빼버리고요. 수시 늘렸어요. 그래서 선호 15개 대학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딱 두 가지예요. 정시, 그 다음 학종. 그 길을 위해서 대학이 선택한 게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거예요. 올해 가장 핫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왜요? 전 영역에서 최저를 확 다 빼버렸거든요. 도대체 연세대학은 무슨 배짱으로 최저를 다 뺐을까요? 되게 선명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읽히면 입시가 보이는 거거든요. 뭐냐면 수시와 입시 자체를 투 트랙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 이게 완벽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재학생은 네가 우수해, 그래서 우리 대학을 원해? 그럼 정시는
쳐다보지 말고 수시로 와. 이게 대학이 요구하는 거예요. 서울의 선호대학들은 요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거든요. 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해서 너무 좋아요. 폐지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끝나지 마시고요. 이게 정시와 수시를 완벽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대학의 컨셉이다. 왜? 2022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전략을 짜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전형은 몇 가지만 조금 쳐다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은 여러 가지, 사실은 크게 뭐 하면 5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요거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 교과 성적으로 뽑습니다. 2단계 면접으로 뽑습니다. 그럼 이 전형은 도대체 뭘로 뽑는 걸까요? 면접으로 뽑는 거예요. 왜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내신 성적이 안 좋은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까요? 안 써요.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뽑는 거예요? 면접으로요. 조금 무서운 전형이긴 하죠. 고려대학교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로 늘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30% 늘리냐면요. 면접을 강화하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필터링 될 수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부산대학교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이네요. 2018, 올해 건 아직 발표 안 됐으니까요. 작년 성적은 발표 안 됐으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부산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요. 근데 서울에 있는 학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양대학교입니다. 이거는 작년 자료입니다. 굳이 한양대학교를 갖고 온 이유는 제가 한양대 부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는 아니고요. 한양대가 제일 이걸 깔끔하게 공개를 하거든요. 다른 대학도 뭐 공개를 하긴 하는데 제일 빨리 깔끔하게 공개하는 대학이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보여드려서 되게 죄송해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엄청 죄송합니다. 파이낸스 경영 다이아몬드 학과입니다. 장학금 4년 장학금 한양대학교 1.02 1.02가 뭔지도 잘 모르시겠죠? 1학년 1학기부터 국영수 4 4개 교과 영역에 있어서 대략 한 6과목 되거든요. 3학년 1학기까지 대략 한 28개에서 32개 과목 정도 돼요. 거기에서 2등급 과목이 2개가 나오면 1.02가 됩니다. 나머지는 올 1. 본 적도 없으시죠? 네, 저도 20년 교직 생활에서 한 명 봤어요. 예체능까지 1. 이야, 성적표를 보는데 저희 학교 학생 아니고 놀랍게도 다른 학교 학생부를 봤는데 그 성적표를 들고 그 내신을 들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랑 상담하기 싫으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18이에요. 그렇죠? 화학과 여기가 조금 낮은 거거든요. 한양대학교는 좀 낮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낮은 거 1.7, 1.35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개의 과가 더 있긴 한데 이 정도 돼요. 근데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에요. 평균이라는 말은 1.03이 나오려면 1.1도 있을 테니까 1.0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전국에 많아요. 우리만 못 봤어요. 많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그게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작년에 한양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애고 오로지 교과 성적만 해서 뽑았거든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올 1등급이 떨어졌어요. 16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합격한 학생들까지 생각하면 5월 1등급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아요. 이게 내신에 목숨 걸고 있는 아이들이 전국에 이렇게 많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빨리 넘어가세요. 이를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이제 선호 15개 대학 정도는요. 교과 비슷해요. 저기다가 0.3 정도 더하면 중앙대 정도 되고요.
거기다 0.5 정도 더하면 숭실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실제로 서울의 상위과 이제 주요 대학들은 쓸 수가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경쟁률이 높지도 않아요. 그 심지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회전율도 높아요. 충원율이라고 하는데 회전율은 뭐냐면요. 그 내신으로 거기에 붙은 학생이 그 대학을 안 다녀요. 그리고 다른 데로 학교 갈 테니까 다른 데로 빠져요. 계속 돌아요. 한 6바퀴 돌아요. 10명 뽑는데 70등이 가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랑 서울의 선호대학은 완벽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국에 있는 189개의 4년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책자를 발행한 책자를 다 보거든요. 발행을 한 대학은 다 봐요. 근데 그 대학의 첫 번째 페이지가 대체로 우리 학교는 이런 학생을 뽑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K대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이 K대학은요. 이렇게 돼요. 오, 진짜 훌륭한 학생을 뽑고 저는 20년 교직 생활에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은 이런 학생을 뽑는다네요?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K대학을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K대학이 전국에 있는 그 많은 대학 가운데서 딱 유일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뽑고 싶은 학생을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 너무 솔직해서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좀 민망하긴 했는데 어쨌든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대학도 하지 않는 솔직한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학생. 그런 학생을 우리가 뽑고 싶다는 거죠. 학종의 목적이 뭐라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학생을 그러면 우린 뭐라고 부르냐요? 우수한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제가 이성적으로 이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요. 우수해지세요예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내가 우수하다면 여기 왜 앉아 있니?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앞으로 우수할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죠. 이걸 아주 정교한 입시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발전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우수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수해지는 모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학인 전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윤윤구, 서울에서 온 윤윤구라는 입시 강사가 와가지고 야, 여러분 우수해지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우수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럼 도대체 뭐가 우수한 거지? 그렇지, 시험 잘 보는 학생이 우수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집에 왼수 같은 아들내미가 있는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들내미는 수학은 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엄청 잘하는데 우수한 거 아닐까? 라고 머릿속으로 살짝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건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수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6개 대학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수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요 정도 수준에서 맞춰보자 라고 해서 나온 단어가 학인 전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이건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수함의 기준이 뭐냐면 대학이 보는 우수함의 기준은요.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대학마다 좀 다르게 쓰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내가 우수함을 측정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학인 전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수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저 정말 우수한 학생입니다. 안 통해요. 왜 이러세요? 안 통해요.
그죠? 그럼 이제 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제가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학생부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죠. 저는 전공적 합성이 정말 탁월한 학생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 학생부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만드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고3한테 고3 학생들 지금 선생님을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더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전공적 합성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걸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전공적 합성의 확인 전발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오해가 많은 사실 이 네 가지를요. 제가 이거 능력, 역량, 우수함 하나하나만 설명해도요. 사실 한 단어 하나당 한 7, 8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오해가 많은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인성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해보면요. 뒤에 거는 좀 얘기할 거니까. 인성은요. 인성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성 이러면 자꾸 이걸 생각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옳으냐. 얼마나 그죠 성실하냐. 뭐 이런 걸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 도대체 얘는 뭐냐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인성은 영어로 단어로 뭘까요? 고3 학생일 테니까 맨 앞에 있는 학생? 오늘 계속 괴롭힘을 당하네요. 인성이 영어로 뭐예요? 뭘까요? 네, 인성은 영어로 뭘까요?예요? 인성은 영어로 뭘까요? 큰일 났군요. 거창이 큰일 났군요. 인간성은 영어로 뭐예요? humanity, humanism, 이 humanity.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을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인간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다른 단어거든요.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성은요. 퍼스널리티의 개념이에요. 물론 인간성을 포함해요. 근데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인성이라는 단어는요. 캐릭터의 개념이에요. 캐릭터 내지는 퍼스널리티의 개념이에요. 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냐를 묻기는 해요.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휴머니티를 보여주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인성하면 자꾸 휴머니즘을 보여주고 휴머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포함되긴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퍼스널리티의 개념이에요. 퍼스널리티. 나의 개별적인 특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문제예요. 그 개별적인 특성이 요렇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요 5가지 정도 단어를 조금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일 심각한 오해는 이런 거예요.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뭘 생각하냐면 내신 성적 생각해요. 맞죠? 맞아요. 맨 위에 딱 나와 있잖아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학업 역량이죠. 그렇죠. 근데 대학은 첫 번째 거에 크게 방점을 찍지 않아요.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밑에 것들이에요. 네가 얼마만큼 수학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이 뽑고자 하는 건 그 대학에서 졸업해서 그 대학을 빛낼 수 있는 우선 학생이에요. 그러려면 대학에 와서 닦을 숫자예요. 우리 매스메릭 말고요. 닦을 숫자예요. 학문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돼요. 지금 당장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서울대가 4월 30일 날 2021, 2022학년도 그 학업 입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날 아로리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웹진에다가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그 아로리 웹진에 보면
그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가 쭉 나와 있거든요. 매년 소개를 해요. 3명씩. 그 올해 2019학년도에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학생이 서울대에도 이 전략적으로 3명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세 번째 학생이 전남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요. 3학년 국어 내신 3. 서울대 합격. 왜? 학업 역량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 학생의 수학 역량은 아주 높게 평가한 결과예요. 그걸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 학생이 진짜 수학 역량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걸 분석해 보면 돼요. 그래서 대학의 질문이 이런 거죠. 요 근래에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입시도 좀 트렌드가 있어서요. 세 번째 거요. 네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네 스스로 무언가를 했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교과 세특이죠. 교과 세특에 여러분들 집에 고3들, 2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 집에 가서요. 자기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안 나와 있을 테니까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집에 가서 자기 학생부 출력해서요. 옆에 친구와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학업 역량이 빵이에요.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심각한 것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거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새로운 지식, 고등학교에서요. 나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뭐가 있지? 쌤, 전 없는데요. 지금 만드세요. 지금 학생부에 그거 한 줄 기록하시면 돼요. 그 한 줄이 여러분들 학종에서 성공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방과후학교. 대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거 몇 년 써먹어서 이제 방송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방송에서는 얘기 잘 안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가 그냥 방과후학교 땡땡땡 수강함 이렇게 끝나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학생 주도로 개설된 방과후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리고 진짜 학생 주도로 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 제가 개설 안 해요. 바쁘니까 난 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안 해요. 그 대신 학생들이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학생들이 와서 다 모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방과후학교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거절하지 않아요. 그걸 도와주는 건 나의 일이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방과후는 어떻게 열렸어요? 학생이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 자기 주도적으로 요구했을까요? 새로운 걸 알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한 문장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학생의 지적 호기심,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내면 1차는 거의 100%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전공적 합성에 대한 오해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은요, 제가 진짜 막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전공적 합성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공적 합성을 얻기 위해서, 자, 저는 꿈이 의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너 봉사활동 뭐 할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뭐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된대요. 왜요?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해보지 않았죠. 왜 의사가 되려면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요.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고등학생은 병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청소요. 그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능력은 청소요. 말이 되세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돼요. 그건 전공적 합성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공 적합성으로 생각하니까 학종이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내가 핵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봉사활동은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원자력 발전소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동아리 교과나 동아리 활동은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고등학교 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전공에 적합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공 적합성이라고요. 계열 적합성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지만, 그럼 선생님, 화학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 학생이 화학 동아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해도 돼요. 지원하는 한 많은 학생들이 하죠. 화학 동아리, 화학 관련 동아리 하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이요. 그러면 그 대학에, 예를 들어서 Y 대학에 화학과에 간 학생이, 학종으로 붙은 학생들이 전부 다 화학 동아리일까요?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요. 다음 질문이요.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요, 남자 축구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댄스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그 애들은 전공 적합성이 빵인데요. 간호학과에 가는데 댄스 동아리랑 뭔 상관 있죠? 경영학과에 가는데 축구 동아리요? 전공 적합성 빵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대학은 그런 걸 쳐다보지 않아요. 경영학과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경영학과로 가기 위해서 이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동아리고 그게 봉사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에 보낸 그 학생이요. K대학을 보낸 그 학생, 남학생. 아니요. 아니요. K대학을 보낸 그 학생. 그 K대학을 간 그 학생은요, 축구의 미놈이었어요. 1학년 창체동아리 축구, 자율동아리 3대3 축구. 2학년 창체동아리 축구, 2년 연속 똑같은 동아리 연속에서 이어서 축구부 부장. 2학년 자율동아리 3대3 축구, 2학년 자율동아리 2 연합축구 동아리. 이 학생은 뭐 유럽에 있는 축구 선수를 달달달달달달달 깜짝 놀랐어요. 3학년 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적을 다 알고 있고요. 그 유럽에서 뛰고 있는 프로 축구 선수들을 모르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는 외계어, 저 축구에 1도 관심이 없거든요. 외계어를 막 계속 남발하는 거예요. 야, 그건 모르겠고, 이 2년 반 동안 3학년 때도 진짜 열심히 축구 활동을 했거든요. 2년, 3년, 거의 2년, 5개 학기 동안 너 축구 동아리 했잖아. 그래서 이 학생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은요 5개 학기 동안 포지션이 뭐였냐면 골키퍼였어요. 넌 도대체 왜 축구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충격적인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학생에게 묻습니다. 야, 네, 골키퍼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니? 이 학생이 뭐라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소크라테스도 아닌데 계속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필요해? 전요 축구장 전체를 쳐다보면서 선수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예측을 해야 공이 어디로 날아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 그걸 학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니? 거시적 관점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큰 덩어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디테일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제학과, 거시경제학자, 거시경제정책 전문가. 행정 쪽으로 넘어가면요, 행정정책 전문가, 복지정책 전문가. 정책학과를 가면 돼요. 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거시적인 역량이거든요.
이게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 다른 고등학교에 다 있거든요. 제일 이과에서 제일 전국에 제일 많은 동아리가 아마 화생방 동아리일 거예요.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동아리 고등학교에 화생방 동아리는 다 있어요. 자, 질문. 그럼 전 화생방 동아리를 통해서 화학적 역량을 키웠습니다. 전국에 있는 화생방 동아리 출신 학생들이 그거 다 쓴다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럼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웠는데 그 역량이 내가 꿈꾸고 있는 그 화학자라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요. 그게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걸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종은요, 사실 뭐 학인 전발에 대한 이야기, 발전 가능 지방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발전 가능성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우린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 학인 전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그걸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역량은 뭐지? 학업 역량에서 내가 강조할 수 있는 것. 이 강조할 수 있는 역량은요,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내가 무엇을 궁금해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생활, 내가 지금 뭘 궁금해 하고 있지? 아까 앞에서 입구에서 저랑 이제 상담하고 있었던 학생도 좀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활동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고 그냥 활동을 해요. 그리고 학종을 떨어지죠. 생각을 해야 그 활동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작년에 선생님이 제가 그 대학을 보낸 일반계 고등학교 그 학생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뭘 했냐면요. 한센병 소록도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방학 때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봉사활동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 엄마 아빠 손 잡고 한센병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고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저한테 그 얘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어떡하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능력인데도요. 그 학생은 학생부에 한센병 관련 봉사활동이 엄청 많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제가 가라 그랬거든요. 일부러 가.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봉사활동. 그러면 이제 그 봉사활동을 강점으로 들은 거죠. 그럼 이 학생의 꿈은 뭘로 가게 되냐면요. 이 학생의 꿈을 끄집어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왜 한센병에 관심 가졌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부모 손잡고 갔죠. 아무 생각 없죠.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생각해봐. 너 왜 계속 갔니? 네가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버팅기면 부모는 절대 못 이긴다. 근데 너는 갔잖아. 왜 갔어? 그냥 뭐 습관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일단 저한테 좀 많이 맞고 생각 좀 해. 막 이러면서 막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계속 물어봐요. 왜 했어? 왜 했어? 그래서 뭘 배웠니? 거기서 했던 활동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야? 계속 질문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학생의 꿈을 3학년 때 진로 희망을 딱 찍어주면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울어요. 왜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이 학생은 진로 희망이 뭐냐면 전염 국가질병관리센터. 그 진로 희망 하나 딱 선생님이 넌 이 일이 너의 일이야. 이 학생이 막 울었거든요. 얼마든지요. 근데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건요. 아까 윤현주 쌤이 막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은요. 계속 물어보세요. 귀찮아 죽겠는데 학생이 와 이러면서 도망가면요. 근데 왜 짜증내? 이러면서 가세요. 학점의 평가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횡단평가예요.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이 학생이 뭘 했는지를 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봉진, 독서, 종합의견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1년 동안 뭘 했는지를 쭉 봅니다.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종을 평가하는 대학의 방법은 뭐냐면요. 종단평가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5개 학기 동안 뭘 했냐고요. 잘 안 와닿죠? 네, 윤윤근 친절해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친절한데 박수도 안 쳐주시네요. 진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학년 담임 교사고요. 1학년 담임 교사가 이제 썼습니다. 차별화된 도전을 즐기고 투철한 봉사. 사실 2학년 종합의견에 항상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죠.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학생이 2학년 때 올라가면요. 2학년 때 역시 종합의견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은 독서량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이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문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특별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3학년 때 수학교사가 수학 심화반 활동을 했고요.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학생이 저를 만납니다. 그리고 저랑 자소서를 써요. 막 제 자소서 기법은 그냥 끝까지 묻기거든요. 울 때까지 물기가 아니고요. 울 때까지 묻기. 계속 물어봐요. 바닥을 확인해야 되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소서를 쓰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뭔가 계속 묻다가 대답하다가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거였군요. 라고 생각하고 저는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이러면서 막 써요. 그렇게 제출해요. 그러면 대학이 그걸 딱 보잖아요. 자기소개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학생부를 뒤적뒤적 합니다. 네가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진짜? 검증해본다? 횡단평가, 정단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 1학기 때 보니까 차별화된 도전을 즐겼어. 남이 하지 않는 일에 끊임없이 달려들어서 했네. 2학년 때요. 창의적 아이디어 동아리를 활동을 했어요. 3학년 때요. 그걸 바탕으로 뭐 했다고요? 새로운 문제풀이를 시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검증해 줬어요? 3명의 선생님이요. 무려 5개 학기 동안이요. 2년 반 동안 3명의 선생님이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쓴 저는 우수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사실이 되는 거죠. 왜? 증명됐거든요. 증명됐으니까요. 이래서 학생부가 중요한 거라고요. 전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제가 기도 안 찬 자기소개들 엄청 많거든요. 왜?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소개서는 내가 잘하는 것만 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입학사정관들, 그걸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들의 입장에서는요. 잘하는 이야기가 수천 권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 잘 못하는데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잘해요. 나는 정말 잘해요 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진짜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증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1차는 무조건 통과돼요. 검증. 이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학생부를 통해서 검증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검증은 누가 해주는 걸까요? 학원 선생님이 해주질 못해요. 학교 선생님이 해줘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고3 학생들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월요일 날 편지를 쓰세요. 남학생들, 고3 남학생들 손 들어봐요. 네, 제발 부탁하는데요. 편지를 쓰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편지 쓰면 선생님은 못 알아볼 거예요. 저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편지 쓰면 못 알아봐요. 이건 글자인지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뭐는 남아요?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써왔다는 사실은 남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교과서 책 쓸 때 나도 애정을 담아서 씁니다. 그러면 남과 다른 게 남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편지만 쓴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질문이요. 가서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봐요. 선생님 피곤해 죽겠는데 그 교과 담당 선생님이요. 나의 전공과 맞는 교과 담당 선생님이 나만 보면 경기하고 도망가도록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학기 말에 3학년 1학기 끝날 때 2학년도 1,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학기가 끝날 때 생기부 쓰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한 학기 동안 선생님을 진짜 끈질기게 줄기차게 끔찍할 만큼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한 줄만 적어주세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는 한 줄이요. 그게 대학을 보내주는 거예요. 진짜 끔찍할 만큼 질문을 한 학생임. 그것도 좋아요. 한 번도 이건 학생부에 없을 거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거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기 싫어서 선생님이 도망 다녔어요.까지도 적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질문 내용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걸 질문했는지. 이제 거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 질문 내용이 수준 낮으면 안 적느니만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질문의 수준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읽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증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전 지금 3학년인데요. 앞에 두 개는 잘 안 되겠네요. 상관없어요. 3학년 때 해도 돼요. 그 대신 1, 2학년 때 거를 분석하고 하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우수함은 반드시 학생부에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학생부에 반드시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러 활동 가운데 그걸 한 거거든요. 선택의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부각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3학년 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저랑 만나서 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진행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3학년 때 진로가 바뀌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잘 가요. 그러니까 진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만드시면 돼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다 설명을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업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궁금해요. 궁금한데 궁금한 걸로 끝나지 말고 선생님하고 방과후 하세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이렇게 방과후 개설 안 해주는데요. 부모님 동원하세요. 교장실 찾아가세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런 방과후 개설됐어.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뭐라고 생각하게요? 아니 이 고등학교에 왜 이런 방과후가 개설됐지? 역학조사해요. 고등학교로 실제로 그걸 했는지를 확인하러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나와요. 아니면 거창이면 좀 오기가 멀잖아요. 전화해요. 반드시 확인을 해요. 그게 뭐예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난 안 할래요. 이건 우수한 학생이 아니죠. 우수한 학생은 뭐예요? 안 되네요? 근데 제가 노력해서 되게 만들었어요. 이것 자체가 우수함이에요. 이게 서울대의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교육적, 지역적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학생. 그 한 문장이요. 그런 우수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돼요.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선생님과 함께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요. 왜? 기록은 선생님이 하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이거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대학을 보낸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이렇게 해서 성대를 갔어요. 저희 학교에서 성대를 간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가장 낮은 학생. 말도 안 된다라고 학교에서 네가 성대를 써? 막 이렇게 담임한테 욕을 먹고 저랑 그래도 가자. 넌 성대 간다. 이렇게 해서 간 학생이거든요. 불평등에 궁금했고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 절대 안 해줘요. 불친절의 대명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야, 요즘 세상에 나한테 묻냐 임마? 내 이놈한테 가서 물어봐. 내 이놈! 그리고 책을 읽고 와서 질문해. 그냥 질문은 의미 없거든요. 그러면 내 이놈한테 가가지고요. 불평등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아라. 이러면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연관 검색어. 인간 불평등 기원론. 그럼 이놈이 이 책을 읽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못 읽어요. 왜요? 어렵거든요. 그러면 다시 와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책이 너무 어려워요. 독서 방과후요. 3학년.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방과후를 함께 진행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의 탐구 보고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런 불평등이 상존하고 있지?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사회복지학과, 복지제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요. 복지학과로 전과한 거예요. 자기 진로를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런 책들을 읽고요. 저 책 좀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책이기 때문에 잘 봐두세요. 이 땅의 정의를 러시아 혁명사 강의. 이런 책들을 읽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이 궁금해했던 주제가 뭐예요? 불평등이요. 그러면 그 불평등이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궤적이 학생부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수학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학문을 닦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객관식으로 측정되는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 이 학생은 수학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돼요. 그럼 도대체 뭘 궁금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걸 궁금해, 이런 책을 읽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몇 권이나 읽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고3들은 안 읽었어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 이제 세고 있어요. 몇 권 읽었어요? 한 권! 뭐? 자, 양심에 손을 얹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는 했고 충격적인데요? 고등학생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를 했답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스터리 도서 정의란 무엇인가? 130만 권이 팔린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철학과 관련된 깊이 있는 책들이 여러 권 앞에 베이스가 깔려야만 이해가 되는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자, 공리주의자에 대한 철학을 다 이해하고 존 롤스와 막 이런 사람들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읽는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30만 권이 팔렸어요. 집집마다 한 권씩 있다는 이야기예요. 책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갖고 와봐 이랬더니 책 넘긴 표시도 없어요. 장식용 책이죠. 이거 뭐 보여드린 거냐면요.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이에요. 합격한 학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원한 학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되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거예요. 왜요? 책이 안 바뀌어요. 2014년에 서울대가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쭉 베스트셀러예요. 장지글러 교수가 썼는데 신간이 나왔는데 신간은 베스트셀러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요. 서울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보여주면 학생들은 안 찍어요. 놀랍게도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찍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주문을 해요. 베스트셀러인 이유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시죠. 읽어! 그럼 그 학생은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못 읽어요, 당연히. 앞에 도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도서를 읽는다면 그 앞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대학에서 보는 거예요. 뜬금없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앞에 책이 없어. 그럼 이 책은 거짓말인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독서 포트폴리오를 쭉 보면요. 이 학생이 무엇을 궁금해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 보여줬던 그 학생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읽었다면 앞에 불평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는 의미 있는 책이 돼요.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서울대학교는요. 이거 보면서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4번은 자기 인생책 3권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그 책들을 다 적어놓고 난 다음에 42,000건의 자기소개서 기재건서 가운데서요. 중복되는 책을 다 빼고 나면 책 종류만 14,000권 정도 돼요. 14,000권 책인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뭘까요? 미중복 도서요. 42,000건 중에서요. 책 도서 14,000권 중에서요. 나만 읽은 책이요. 오로지
나만 읽은 책이요. 그게 9,000권이에요. 나머지 5,000권 정도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책들이 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거는 뭐 무슨 책일까요? 읽고 싶어서 읽은 책. 예. 대체로 고등학생이 읽고 싶어서 읽은 책은 수준이 낮죠. 소설책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팬픽 이런 거. 이 책은요. 전공 깊은 전공 관력 심화 도서들이에요. 아까 그래서 그 얘기 보여드린 거예요. 러시아 혁명사 강의요. 러시아에 관심 없는 고등학생, 혁명사에는 더 관심 없고요. 강의로 기록되어 있는 책은 절대로 읽지 않는 고등학생이 700페이지짜리 책을 읽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사 강의가 7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작년 서울대학교 이거 중에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명만 썼을 거예요. 이 땅의 정의를 8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신 함세웅 신부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대담집이에요. 고등학생이 절대 손대지 않을 책이죠. 대담집이 뭔지 아시죠? 사회자가 질문하고 함세웅 신부님이 답변하시고 그게 800페이지를 이어지고 있어요. 어느 고등학생이 그걸 읽겠냐고요. 그걸 읽어요. 왜? 나는 이 땅에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어져 확장되어지는 과정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한 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게 2017학년도 2학기 회장으로서 쭉쭉쭉쭉 이렇게 기록된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자율활동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대학이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학교 행사는 뭐니? 세부 활동은 뭐야? 학생 역량 발휘한 건 뭐니? 교사의 평가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학생 임원 수련을 했고요. 분임 토의에 참여했고요. 학생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사가 협동심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이 말은 뭐가 돼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이걸 반복하고 난 다음에 대학이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서 도입한 게 뭐냐면요. 이 학생부를, 여러분 학생부를 출력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막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종이 넘기면서 본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컴퓨터 화면으로 봐요. 컴퓨터 화면에 이 여러분 학생부 다 나오고요. 컴퓨터 화면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가 된다고요? 유사도 검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긴 자율활동이 이 학생이 뭔가를 막 한 것 같은 자율활동이 엄청 많이 적혀 있잖아요. 이 자율활동에서 딱 한 단어만 유사도 검색에 안 걸려요. 뭘까요? 뭘까요? 회장이요. 나머지는 복붙이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빈칸이에요. 입학사정관 눈에는 화면에는요. 이 내용이 빈칸으로 표시돼요. 그러면 이 학생은요. 자율활동이 빈칸으로 되어져 있어요. 좀 전에 만난 그 학생, 제가 그 고등학교요. 그 고등학교 자율활동을 보면서 선생님 깜짝 놀랐거든요. 아직도 이런 고등학교가 있구나. 자율활동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붙.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전부 다 빈칸. 그러면 그 학생은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학생 무조건 탈락이에요. 왜? 평가할 서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탈락이에요. 충청도에 있는 고등학교가 옛날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들한테 따지려고 버스 대절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 학교 학생이 이렇게 우수한데 안 뽑아주냐고. 이 학종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한양대학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학교에서 올라온 학생들 화면을, 그 학생부를요, 한 화면에 쫙 띄워줬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조용히 갔어요. 왜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은 학종은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요. 이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도 무조건 지금 준비해도 무조건 1차를 통과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보라색으로 된 거 맨 위에 첫 줄은요. 100명의 학생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 가운데 한양대를 쓴다. 내지는 뭐 성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중에 몇 명이 있겠죠. 100명이 전부 다 성대를 쓰진 않을 테니까 몇 명의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이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10명의 학생이 성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블랭크로 표시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이 100명의 학생들을 제가 다 15명씩 팀으로 나누어 놓거든요. 그 15명의 세미나 팀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에서 15명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서 같은 학교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블라인드. 노란색으로 된 건요. 1명이에요. 위에 건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자율활동이요. 보라색과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블랭크예요. 근데 뒷부분은 이 학생이 한 활동이고 그 활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1명밖에 안 적혀 있거든요. 이건 전국에서 1명. 우리 고등학교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1명. 그러면 블랭크가 아니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읽어요. 읽다가 보니까 뭐 세미나 과정에서 뭐라 자본주의 체제의 무슨 거 한계에 대해서 인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뭘 한 거지? 클릭. 이게 떠요. 15명이서 세미나를 했네? 우와. 그 앞에 거 클릭? 이런 프로그램을 했구나. 그럼 최소한 이 학생은 16권의 책을 읽었겠네? 독서활동 확인. 16권 책이 30권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의 이 이야기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클릭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한 활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고등학교에서 그 연세대학교 표현으로는 동고교라고 쓰거든요. 이번에 연세대학교가 이거를 처음으로 오픈을 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이 처음으로 이걸 오픈을 했어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칼을 갈고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처음으로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까지 보여주면서요. 동고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고등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학생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빈칸, 블랭크요. 그럼 평가가 안 되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내가 한 활동이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편지를 쓰세요. 편지 진짜로요. 설득력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부산대학교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3점대, 2점대 이렇게 나오죠? 평균 성적이에요. 근데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요. 건국대학교입니다. 자기 추천 전형이고요. 자기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 자기 추천 전형은 제가 저를 추천합니다. 왜? 담임 선생님이 저를 추천 안 해줘서요. 가 이유예요. 그죠? 학교가 저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게 자기 추천 전형이거든요. 1단계 지원자를 보시면 공과대학 내신 9등급이 저는 우수합니다. 지원자예요. 아니 9등급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 놀랍죠. 자기 추천 전형 학종 전형이거든요. 불가능이 아니에요. 그럼 질문이요. 분명히 3등급도 있을 텐데 왜 7.8등급이 1단계를 통과했을까요?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한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학생부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최종 합격한 학생이에요. 보이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누구나 손쉽게 해요. 왜?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니까요. 그럼 왜 얘들은 됐을까요? 자기의 우수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앞에서 방법 얘기했죠. 나만의 학생부, 나만의 스토리텔링,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학종 이야기. 나의 궁금함을 해결하는 과정. 그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저 혼자 전 자기 추천이에요. 안 믿어줘요. 전 우수해요. 안 믿어준다니까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기록해주는 선생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3학년들 오늘 가서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선생님 2명을 찍으시고요. 월요일 날 뭘 하시라고요?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남은 한 2달 정도거든요. 그 선생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요. 하세요. 하다 보면 좋아져요. 세상에 나쁜 선생님은 없어요. 나쁘게 만든 학생이 있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한 명은 안 돼요. 한 명은 대학도 잘 안 믿어줘요. 2명의 복수 크로스 체크.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선생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좀 많긴 한데 조금 그러네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논술 전형은요. 올해 연세대가 대박이 나겠죠. 그죠. 100대 1을 가뿐히 넘을 거예요. 작년 2019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논술 전형 경쟁률 1등은 인하대 의대 300몇 대 1. 왜 의대가 아닌 데서 가장 높았던 것 연세대 심리 127대 1. 올해 근데 작년은 연세대가 최저가 있었거든요. 매우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빼고 가장 높은 최저. 근데 올해는 연대가 최저가 없어요. 경쟁률 100대 1. 왜요? N수생들이 달라붙을 거거든요. 반수생들이 달라붙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논술은요. 최저를 달성하면 경쟁률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논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둘 맞추시면 돼요. 둘. 우리의 공부 목표는 수능이나 내신이나 목표는 둘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대학의 논술은 다 쓸 수 있거든요. 내신 걱정을 많이 하세요. 논술 쓰면서 내신 반영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희대학교 보시면 1등급 210점 만점이고요. 5등급까지 딱 이게 대학의 전략이거든요. 나는 내신 5등급까지는 봐줄게. 6등급도 근데 붙어요. 근데 210점에서 190점까지 20점 차이 나거든요. 근데 만점은 1000점이요. 1000점 만점에 20점 차이 나요. 논술 문제 한 문제 300점이거든요. 그냥 논술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신을 두는 이유는 6, 7, 8, 9 내지는 7, 8, 9 빼려고요. 근데 이 7, 8, 9도요. 잘 가요. 논술 실력만 있으면 키우기만 하면요. 최저랑 논술 실력 2가지로 가는 거예요. 논술 전형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뭘까요? 네, 돌. 거창은 쿨한데요? 돌입니다. 돌멩이를 표현하는 라틴어는 2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교수님들 특강을 자꾸 잡아오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자꾸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돌멩이를 표현하는 라틴어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트라, 영어로 피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반석, 딛고 올라가는 돌, 디딤돌. 이게 페트라고요. 똑같은 돌멩이를 표현하는 라틴어 2번째 어원은 뭐냐면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스캔들의 어원이에요. 돌은 돌인데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라틴어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는 돌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거창이 입시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고등학교? 그렇죠. 유리한 위치에 있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선생님이 제가 지금 1시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달라는 거예요. 이 지역, 이 학교, 그 선생님이요.
여러분들한테 스캔들룸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그죠? 그 학교의 한계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돌을 스캔들룸으로 만들든지 페트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여러분 자신이에요.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고등학교에서 똑같이 그 선생님의 수업을 받는 그 학생들이 누군가는 그 선생님, 그 학교, 그 지역을요, 페트라로 만들어서 딛고 올라가는 거고요. 누군가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대학은 걸려 넘어지는 학생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학생한테 관심 없어요. 딛고 올라오는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에게 스캔들룸이 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스캔들룸이 되는 한은 내 자녀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부모님들. 자녀들, 고3 자녀들, 고2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공부하라는 단어는요, 가장 대표적인 스캔들룸이에요. 왜요? 부모님이 공부하란다고 공부 안 해요. 해요? 하는 것 같아요? 공부해라고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학생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요. 오만 승질을 내겠죠. 스캔들룸입니다. 자녀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얘들은, 학생들 미안해요. 얘들은 프로 학생러예요. 올해 12년째 학생이라는 직업에 일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러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공부하는 척의 달인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으나 공부하는 척하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아요. 세상에 공부하는 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의 열연에 자기가 심취해가지고 와 이러고 있어요. 프로 학생러예요. 속지 마세요.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아까 잘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먹이는 건 잘 모르겠고 질문을 하세요. 계속. 함께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1학년, 2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조금 많이 길어졌네요.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뮤직북 도서 그 책 학생 혼자 절대 못 읽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못 읽어요. 같이 책을 읽으세요. 제가 100% 성공한 사례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요.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학부모, 가족 전체가 모여서 한 권의 책을 읽는 거. 이거 1년만 딱 하면요. 이 학생은 100% 바뀌어요. 제가 이거 시킨 학생들은 전부 다 성공했거든요. 무조건이요. 이유 없어요. 그날 바쁜데 엄마 아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모든 가족이. 선생님 그럼 책을 4권을 사야 되나요? 5권을 사야 되나요? 네. 책값이 아까운데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책을 읽고 궁금함을 자꾸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궁금함을 부모님이 해결해 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생업을 포기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궁금함은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궁금함은 학교 선생님이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궁금하게 만드시고요. 그 궁금함을 자꾸 부모님들이 학생한테 질문 던지고요. 잘 모르겠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와.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어떻게 됐니? 뭐라.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는 이것도 궁금한데? 아빠는 이것도 궁금한데? 잘 모르겠으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 질문의 수준이 올라가요. 그럼 이 학생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3학년도 2학기 때까지는 못하더라도 1학기 2달 정도만 그걸 하세요. 그리고 비교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비교과예요. 나의 지적 호기심 그리고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한 과정. 그게 최고의 비교과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캔달륨이 되지 않도록 자녀가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자녀들에게 페트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EBS 윤윤구였습니다.